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의 미술책방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제 서재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조금 깔았는데 저희 집은 복층이고요. 복층이 다락방 서재입니다. 제가 스레드를 시작을 해봤어요. 새로운 SNS는 어떤가 생각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스레드에 미술 이야기를 쓰다가 제 서재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서재에서 책 소개해주는 컨텐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서재에서 제가 읽고 있는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재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서재마다 이렇게 도서관처럼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섹션은 전부 다 미술책 섹션입니다. 저는 새로 나오는 미술책들이 있으면 최대한 제가 사거나 절판된 책은 온라인 중고로 구매를 하는데요. 도서관 갈 시간을 아끼기 위해, 또 저도 집필도 많이 하니까 항상 이렇게 서재에는 미술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은요, 신간입니다. 아직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고요. 예술은 죽었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쓴 박원재라는 저자는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거의 20년 동안 갤러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 칼럼들을 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술은 죽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저도 사실 제목 듣자마자 예술이 죽었다고? 너무 강한데? 약간 어그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자는 예술이 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현재 저자가 생각하는 예술계는 어떤지, 나아가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고 좀 토론해보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지금 포스트잇을 상당히 많이 붙였는데요. 일단 저자는 서문에서 도대체 자신이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2005년 나는 한국의 재능 있는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원앤제이 갤러리를 설립했다. 원앤제이 갤러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자주 갔었고 거기서 작품을 소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갤러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왜 현재에 있는 미술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갤러리 문을 닫게 됐는지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건 저자는 본인이 20년 정도 열심히 했던 미술계 일, 특히 갤러리스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이 예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쓴 거죠. 동양과 서양의 예술적 맥락이 다르고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예술적 전통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황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영어로 된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고 현대미술의 서사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래서 나는 갤러리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어 신뢰를 얻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에서 발루아즈상을 수상하며 본인의 갤러리는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현대미술상 중에 매년 스위스 아트바젤이 발루아즈라는 기업과 협업해서 발루아즈상을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국 작가 중에 발루아즈상을 받았던 작가는 과거에 양혜규가 있었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작가는 강석영 작가입니다. 저도 이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강석영 작가가 그랜드마더 타워라는 작품 시리즈로 발루아즈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201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바로 초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강석영 작가의 작품성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갤러리가 상당히 중요한 상을 받고 나면 그 작가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갤러리도 바빠지고 작가 역시 인기가 많아지고, 또 사실은 작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품의 가격도 좀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저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10년 넘게 예술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오며 깨달은 것은 아트바젤 같은 무대에서 예술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예술의 가치를 정의하고 어떤 작품이 중요한지 결정하며 시장과 평론의 흐름을 좌우했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과연 예술이란 이렇게 소수의 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 것일까? 예술은 본래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아니었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자가 현대미술계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 책에서 이제 풀어나갑니다. 솔직히 저는 예술이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럼 누가 예수를 죽였어? 하면서 반문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바로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죽였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예술이 점차 상품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희석이 되었다.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단순한 투자 대상이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근 몇 년간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미술계가 전시를 열면 사실 패션 브랜드랑 너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전시 오프닝에 가면 이게 내가 지금 좋은 예술 작품을 보러 온 걸까? 패션 피플들을 구경하러 온 걸까? 뭐 연예인이라던가 패션계 사람들이라던가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보다 더 전시에 집중할 수 있는 오프닝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미술계는 자본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예술이 상품화처럼 느껴지고 예술이 우선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홍보가 우선으로 비춰지던 전시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사실은 그냥 오프닝 안 가야겠다. 결국 작품을 보려면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조용할 때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피로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면서 읽었고 또 예술이 어떤 삶의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투자 대상이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강연을 가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아트 컬렉팅이란 단어를 쓰더라도 결국엔 강의를 주최하는 곳이라던가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것을 미술 재테크, 아트 재테크라는 단어로 치환을 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좋은 작품, 중요한 작품은 가격이 오르죠. 우리나라도 김한기 작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지금의 100억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김한기 작가가 알려져서 100억이 됐고 이우환 작가나 이배 작가, 박서보 작가, 이런 윤영근 작가, 이런 좀 인기 있는 작가들은 작품의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과거에 비해 얼마 전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도 제가 처음 아이패드 드로잉을 제안받았을 때는 한 900만 원, 1000만 원대였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한국에서 3억 7천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크기나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미술 작품, 인기 있는 미술 작품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저 역시 유퀴즈에 나갔을 때 유재석 씨가 물어봤을 때 작품 중에 무엇이 올랐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작가를 언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쿠사마요이의 작품 파나를 샀었는데 그것이 500만 원에 샀지만 8년 정도 흐르고 한 3천만 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결국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신문에 저는 아트 컬렉팅이라는 취미가 상당히 삶을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걸 많이 알렸으나 결국엔 신문에는 그 쿠사마요이의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미술의 어떠한 본질보다는 그 작품이 얼마 올랐어? 이런 게 좀 자극적이고 귀에 잘 꽂히다 보니까 미술 작품을 소장하거나 구매할 때 이것을 어떤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런 시선이 또 예술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컬렉터가 다 미술 작품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저 역시도 신진 작가의 작품 혹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사면서 이것은 투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아예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미술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지? 나는 미술계에서 행사가 열릴 때 미술 시장이 너무 자본주의와 맞나 상품화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본인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나가면 때로는 저자의 말에 동의하기도 하면서 나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맞서기도 하면서 책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예술 교육의 부재인데요. 예술 교육의 부재도 예술의 죽음에 한몫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치동 한복판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5년간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미술 교육기관 BPC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어린이 현대미술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대치동은 입시 전문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정말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미술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5년간 저와 선생님들은 거의 그것에 맞서면서 미술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상을 받는 미술 교육을 지향하는지, 사실 미술은 수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심사위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취향의 문제도 있고 개성의 문제도 있어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BPC는 유리에다가 미술 대회라던가
상 받은 아이들의 상장을 절대 붙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끼리는 이 상장을 붙이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유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과목에서는 물론 채점을 매길 수 있지만 미술 활동을 하는 교육 공간에까지 와서 누구는 상 받았네, 누구는 못 받았네,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대치동에 있거든요. 오히려 대치동 친구들이니까 미술에서만큼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진짜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소장한 작품을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껏 볼 수 있도록 BPC에 많이 매달 작품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는데, 누군가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10분, 20분 작품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 시절에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면서 생각이 다양할 때 예술 작품을 직접 보고 그 감각을 많이 느끼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눈으로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단 한두 시간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대치동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요.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종종 불필요한 사치로 여겨지며 동의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고학년이 되면 미술 교육부터 그만하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고학년일수록 미술 작품을 보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다. 맞죠? 학교에서도 뭐 영어나 수학에 비해 미술이 소홀히 다뤄지죠. 저희 때도 그랬고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 학생이었던 부모님들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미술? 그거 고학년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객이 줄어들었고 이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켰다. 사실 미술 교육을 한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 어린이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전문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사유하고 예술 작품의 다양성을 본인들이 유연하게 느끼면서 세상을 그 유연한 눈으로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현대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 역시 예술 교육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예술을 죽인 존재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장에 미술관도 예술을 죽이는데 한몫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자는 미술관에 들어간 예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술은 관람객의 삶과 분리되어 오히려 손댈 수 없는 성물처럼 변모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화이트 큐브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난제인데, 미술관에 갔을 때 새하얀 벽에 작품이 쫙 걸려져 있고 마치 내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될 것만 같고 교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작품이 편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성물처럼 변모한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술의 본질과 대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문장이 저는 예술은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는 예술은 본디 삶의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소비되며 그곳에서 감정을 자극하고 사고를 촉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술관에 들어간 예술은 이 과정을 멈추고 기록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술관 역시 예술을 죽이는데 한몫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술은 진짜 죽었을까요? 아직도 유의미한 예술은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저자는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서단토라던가 존 듀이, 한병철, 그다음에 랑시에르 같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저자가 끌어오는데요. 철학자 아서단토가 예술의 종말 이유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고, 단토가 현대 예술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미적 기준이나 모방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술의 역사가 더 이상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술사처럼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사실주의, 야수주의 새로운 화풍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예술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토의 이런 낙관적인 정망은 예술이 철학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보지만 오히려 이 자유가 대중에게는 예술을 더 멀고 난해한 것으로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얻은 대신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도대체 그럼 누가 예술이라 부르는가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 뭐가 예술이야를 서로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즉 취향도 있지만 진짜 이 작가가 현대미술계에서 왜 유의미할까, 그런 작가들 위주로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즉 저는 전시를 봐도 이 작가가 저에게 울림을 주지 않으면 억지로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이전 시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취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가 볼 때는 소영쌤은 미대도 나왔고 미술교육학도 전공했고 미술사도 전공했대. 저의 어떠한 선택이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소개하는 건 좋은 예술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챕터에 대해서도 되게 동의를 했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너도 나도 도대체 예술이 무엇일까라고 방황하는 속에서 일부 예술을 많이 알고 좋아하고 더 많이 본 누군가가 이 예술 되게 좋은 예술이야. 그랬을 때 좋은 선택이거나 좋은 권력이면 좋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본이나 시장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예술이 아닌데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옥시언 역시 예술을 죽인 어떠한 범인으로서 존재를 하죠. 옥시언은 2차 시장이잖아요. 저도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데 옥시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술 작품을 소장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소장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가 이 작품을 더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 사실 옥시언이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옥시언은 상당히 장점도 많지만 때로는 젊은 작가가 옥시언에서 호황기 때 너무 필요 이상 가격에 거품이 붙어서 너무 크게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을 때 그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불황기 때 그 가격이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작가의 예술 세계가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과 아카데미의 메커니즘은 예술을 철저히 변질시켰다. 시장은 경매하우스로 스타 작가를 띄우고 컬렉터는 트렌드를 쫓는다. 특히나 옥션에서 누가 얼마에 낙찰됐다, 젊은 작가가 그렇게 기사가 나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작가를 나 이 작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론과 옥션이 끝나고 나면 항상 모두가 걱정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모아코 보아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아코 보아포는 한국에서도 전시한 적이 있고 저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루벨 패밀리 뮤지엄이 보아포를 레지던시 작가로 뽑으면서 마이애미에서 아모아코 보아포의 작품을 좀 제대로 봤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었고 미술시장이 호황기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모아코 보아포의 작품이 옥션에서 몇십억에 거래될 거라고는 저 역시도 예상을 안 했고 인기 많겠다, 되게 세련됐다, 힙하다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결국엔 코로나 기간 고호황기 때 아모아코 보아포가 옥션에 컬렉터들이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자신의 작품을 옥션에 내놓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불쾌해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온 어떠한 친절했던 팬들이 되게 자기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작품을 싸게 정말 성심성의껏 진실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결국엔 얼마 안 있다가 옥션에서 이득을 위해 되파는 이런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 되게 울분을 토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을 겪어서 시장이나 작가도 상처를 입고 이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시장에서 특정 작가를 쫓는 현상이 결국엔 예술계와 작가에게 왜 안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 책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흘러가나? 작가도 유의미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과 감각을 회복시키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한때 인스타그램의 릴스로 정말 많이 떴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RA에서 이 마리나의 회고전을 보고 한 일주일간 제가 머리가 멍했어요. 좋은 의미로. 상당히 저에게 다른 세계를 열어줬고 원래도 좋아했지만 이 작가 정말 좋은 예술가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물론 편집하다가 늦어져서 편집을 못했습니다만 1974년 나폴리에서 열린 리듬은 이 탐구의 강렬한 시작점이다. 아브라모비치는 장미, 깃털, 가위, 칼, 심지어 실탄이 장전된 총 등 72개의 물건을 테이블에 배치를 하고 6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다룰 권한을 부여했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면서 관객의 행동은 점차 변화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깃털로 그녀를 쓰다듬거나 장미를 건네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담해졌다. 일부는 그녀의 옷을 찢었고 다른 이는 칼로 피부를 긋거나 총을 겨누었다. 한 관객은 그녀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으나 다른 이가 이를 제지했다. 6시간이 끝나고 작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몇몇 관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다. 리듬 제로는 인간의 감각적 본능과 집단적 행동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관객들은 그녀의 신체를 매개로 자신의 욕망, 두려움, 억제된 충동을 마주했다. 저자는 아브라모비치의 이 작업이 신체가 세상과 타인을 연결하는 강렬한 매개체라는 점을 관객에게 직접 체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술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행동과 성찰을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0년 모마에서 선보인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작품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감각 회복에 정점을 이룬다. 3개월 동안 아브라모비치는 매일 7시간 이상 테이블에 앉아 관객을 한 명씩 마주하며 눈을 맞췄다. 말도 몸짓도 없이 오직 침묵과 시선으로 연결되었다. 이 단순한 행위는 깊은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관객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으며 또 다른 이는 오래 묻혀있던 일들을 떠올렸다.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이 작품은 아브라모비치의 상상을 통해 설계된 선체험의 장이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지 않고 침묵과 시선이라는 체험을 재현하여 관객이 감각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됐다. 작가는 예술이 단순한 표현이나 미적 즐거움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가 책에서 아브라모비치를 자꾸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 아브라모비치의 예술이 단순한 표현이나 미적 즐거움을 넘어 함께 관객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예술가들이 있고 그들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시 감각과 경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토니 곰니가 지역 사회를 바꾼 이야기, 곰니의 작품이 처음 설치가 됐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돈으로 이걸 설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그런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 이 작품이 들어섬으로 인해 모든 작품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이 예술을 통해 또 다른 사유를 하고 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한 이야기. 곰니의 작품은 수치로서 성과를 증명하진 못했지만 결국엔 이 게이츠헤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광 명소가 되었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은 죽었다라고 아주 당차게 밝힌 저자의 입장에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예술은 누군데?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예술가는 누구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작품은 누군데? 라는 질문에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예술가 또는 좋은 예술 작품과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예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책은 현대미술 작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캐리메 윈즈 키친테이블 시리즈도 등장을 하고 크리스틴 썬킴, 얼마 전에 갤러리 현대랑 일한다고 발표가 났던데 크리스틴 썬킴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프리다 칼로나 바스키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술이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예술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은 삶을 기록하거나 장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예술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삶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 1960년대 흑인 시민권 운동에서 이러한 노래들은 투쟁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며 인종적 공존의 가능성을 열었고 오늘날 환경 위기에 맞선 예술가들은 설치 미술로 생태적 삶을 환기하며 지속 가능한 공존을 촉진한다. 삶과 분리된 예술은 의미를 잃지만 삶과 얽힌 예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다고 예술이 반드시 사회 참여적이거나 정치적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예술은 아름다움, 상상력, 개인적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삶과 연결될 때 예술은 치유와 공존의 플랫폼으로서 특별한 힘을 발휘하며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가장 반복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술은 삶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가장 빛난다. 여러분들은 동시대 예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저자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술을 누가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여전히 유의미한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다면 그 예술가들의 작품은 무엇인 것 같은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또 나아가서는 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평상시 요즘 예술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분들 또는 예술을 너무 사랑하셨던 분들 모두들 한 번쯤 읽고, 저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본인이 가진 예술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단상들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되게 좋은 독서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